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무님들. 오늘은 은둔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에 온다 라는 책의 카피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둔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조금 쓰였어요. 왠지 방 안에 고립된 외톨이들과 친한 단어처럼 생각됐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작은 유난히 혼자 있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사교적인 사람이냐? 이건 정말 더더욱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혼자서도 고물고물 잘 놀아야 한다고 양순자 할머니의 말씀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벌여보고 즐겨보고자 하던 터라서 이 책의 제목과 카피가 더욱 반가웠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이라는 또 부제목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고독감이 느껴질 때, 그럴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독해질 권리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잘 건널 수도 있고 삶의 역할을 바꿀 수도 있다고요. 이 책을 쓴 신기율 작가는 마음치유 상담가라고 해요. 문학, 철학, 종교, 심리 등 다양한 학문을 익히고 자유롭게 횡단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부단한 공부와 실천으로 세상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남다른 해안을 갖게 됐고요. 인생의 겨울을 건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 유튜브 채널인 신기율의 마음 찻집의 주인장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라.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만 이번 생에서는 조금 어려울란가 어쩔란가. 책의 내용 몇 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프롤로그.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막아주는 장막 속으로.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된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지, 수많은 이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면 나는 가끔 투명 망토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만약 쓰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투명 망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몰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안갚음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동안 채워지지 못한 욕망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한 욕망은 대부분 일탈을 향한다. 돈이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것들은 투명 망토를 쓸 때 드러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투명 망토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요? 상대에게 건넨 질문이 내게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투명 망토를 쓰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사실 망토를 써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미 나는 주기적으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특별하고 은밀한 시간을 은둔이라 부른다. 은둔은 나에게 투명망토를 쓰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되면 나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나쁜 짓을 시도하는 부정의 일탈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몰입의 시간을 만끽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동안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한다. 투명 망토를 어디선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면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녀처럼 혼자 남겨진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망토를 벗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투명 망토를 쓰기만 할 뿐 벗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고독 속에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망토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일 뿐이다. 망토를 벗지 못하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 망토를 입고 벗는 것처럼 내가 그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자유로운 고독의 시간이 바로 즐거운 은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고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은둔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은둔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나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점점 고립되어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면 나는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의 안온함은 언제나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단단한 장막이 되어준다. 내가 겪었던 은둔의 즐거움이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막아주는 삶의 장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란 말로 표현했다. 막장은 광부가 파내려간 갱도의 맨 끝을 말한다. 탄광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언제나 3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와 숨쉬기 힘든 공기, 안심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위태로운 곳에서 광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멈추기를 결정했다면 곡괭이를 내려놓고 내가 파놓은 길을 따라 지상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다시 곡괭이를 들고 단단한 벽을 파내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얼마를 더 파내고 어떤 방향으로 팔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막장에는 더는 갈 곳이 없다라는 숨막히는 절망과 이제 그만 멈춘다라는 포기, 그리고 갱도를 개척한다라는 희망이 공존한다. 김훈이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라고 말한 것도 그곳이 절망과 포기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 교차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탄광의 갱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의 길이다. 하지만 탄광을 삶에 비유하면 삶이라는 갱도는 오직 나 혼자만이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 된다.
그 외로운 길에서 내가 들 수 있는 곡괭이는 지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재는 다양한 곡괭이가 모여있는 창고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는 것.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막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김훈에게 서재가 결연함이 막도는 막장이라면 나에게 서재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장막이다. 장막은 노천에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 둘러치는 막을 말한다. 나는 서재에 있을 때면 언제나 삶의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던 장막은 만화방과 서점이었다. 아직 내 집, 내 방이라는 나만의 공간이 없던 시절, 사방이 책들로 가득했던 그곳 덕분에 나는 비바람에 젖지 않고 무사히 유년 시절을 지낼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잦은 이사와 함께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을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반복되는 도피성에 가까운 이사였기에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니라 서울과 부산, 광주, 창원으로 이어지는 낯선 곳으로의 전학이었다. 천성이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새로운 학교에 갈 때마다 또래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노력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와 한 달 동안 무단 결석을 하게 되었다. 가슴 아픈 점은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한 달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나의 부재를 몰랐다는 것이다. 학교를 피해 도망친 곳은 구불구불 이어진 동네의 골목길이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계단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낯선 골목길을 여행하듯 배회하거나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밥을 차려 먹고 저녁 늦게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 가는 것보다 골목길을 걸으며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을 걸 던져주고 동네 풍경을 감상하는 게 더 속편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이런 식의 일탈이 자주 반복되었다면 내 삶은 지금쯤 파국으로 끝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고독한 일탈을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을 늦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 전환점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준 선생님과의 따뜻한 만남이나 친구의 운명적인 등장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그 당시만 해도 유해 공간으로 여겨졌던 만화방과의 만남이었다. 무단 결석 중에 처음으로 경험한 만화방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 찬 장소였다. 그렇게 많은 책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코 속으로 훅 들어오던 오래된 종이 냄새나 사방을 둘러싼 알록달록한 만화책 표지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만화방과 만난 첫날부터 나는 재미있는 그림과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매일같이 만화방에 들려 만화책을 읽었다. 돈이 없는 날에는 책을 고르는 척 뒤적거리며 페이지를 훑어보았고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표지 그림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만화책 속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다정한 이야기들과 행복한 장면들이 넘치게 그려져 있었다. 만화방이 주는 즐거움은 책뿐만이 아니었다.
만화방은 분명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었지만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순간부터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그 시절 집과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공간의 안식을 만화방에서 느꼈던 것 같다. 만화방은 학교와 집 말고도 세상에는 다양한 안식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언제라도 만화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음 가득한 세상을 벗어나 혼자여도 행복한 세상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곳은 학교가 주는 외로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장막, 바로 내 삶의 첫 번째 은둔의 공간이 되어 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만화방이라는 은둔의 공간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시 학교를 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결석하는 일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나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안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곧장 뛰쳐나갈 수 있는 즐거운 은둔처가 있다는 생각에 학교에서의 외로움은 작은 점으로 바뀌었다. 만화방이라는 확장된 세계의 크기만큼 학교는 작아 보였고 그곳에서 느끼는 적막한 감정의 크기도 작아져 갔다. 그 이후로도 전학은 계속되었지만 동네마다 있던 만화방 덕분에 제법 괜찮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만화방이 아닌 서점을 가게 되었고 만화책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작품으로 이어졌다. 그림이 없는 글만으로 된 책은 문장에 대한 자유로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줘서 좋았다. 남이 그려놓은 그림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상상을 통해 글을 형상화한다는 건 그것 자체로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했다. 잘 정돈된 서가에 꽂힌 수만 권의 책들, 그 앞에 서서 책장을 넘기며 내뿜는 사람들의 차분한 에너지와 고요한 소음 역시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 전학할 일은 없지만 요즘에도 가끔 무언가에 적응하기 힘들 때면 서점에 간다. 그러면 서점은 여지없이 나의 안락한 장막이 되어준다. 그 장막 속에서 천천히 서가를 돌며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고 인적 드문 귀퉁이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처럼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책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휴식과 위안을 위해 읽는 책은 부담스럽지 않아 좋다. 시험을 치를 필요도 없고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니 책을 잘 읽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지도 않는다. 풍경을 감상하듯 아름답게 펼쳐진 언어를 즐기며 잔잔히 풍기는 문자 향만을 느끼면 된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책을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음이 힘든 날 꺼내 책장을 넘겨본다. 글 속에 점점 빠져들수록 번잡한 세상과도 멀어져 간다. 가끔은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하는 것 같은 설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자연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커서도 자연을 고향으로 생각하듯 책과 함께 자란 나는 책을 만나면 그곳이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무질서한 에너지를 바로 잡는다.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리가 될까? 많은 사람에게 정리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가사 노동쯤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건 단순히 치운다는 청소의 의미가 아니라 무질서해진 에너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도 사람처럼 자신의 공간을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다. 곤충의 왕국에서 위대한 건축가로 알려진 개미나 벌조차도 먹이를 저장하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용도가 아닌 미학적인 공간의 정리는 하지 못한다. 오직 사람만이 생존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기보다 흩어져 무질서하게 되려는 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은 잠시만 손을 놓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금세 무질서해진다. 그리고 이런 자연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의 일상을 잘 관찰하면 내가 사는 공간의 무질서는 마음의 무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선우를 가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던 가족이나 지인의 상실과 맞물려 저장 강박증이 나타나고 냉장고 안에 물건을 줄맞춰 정리하는 결벽에 가까운 습관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편향적인 인간관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10년 전 출간된 곤도 마리에의 정리의 기술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곤도 마리에식 정리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곤도 마리에식 정리는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리라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표방하고 있다.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해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용기의 척도가 되는 설렘이라는 감정을 안겨주었다. 곤도 마리에식 정리법의 다른 한편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필두로 아들러 심리학이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로부터 1세기를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심리학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만들어진 현재와 현재라는 원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미래가 아닌 오직 지금만을 강조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지금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않는, 한마디로 지금 이 순간 설레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시에 유행했던 정리의 기술과 미움받을 용기는 그렇게 개인의 일상에서도 사회적 트렌드 속에서도 시공간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런 시각은 치워도 쓰레기가 쌓여가는 집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닌 정리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지금 공간을 정리하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내가 공간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내 삶이 새롭게 정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을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정리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리라는 말에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치우고 버리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리는 치우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미니멀리스트라면 말끔히 공간을 비워놓는 게 정리정돈일 것이고, 반대로 물건을 정신없이 늘어놓고 자유분방하게 펼쳐놓는 게 내가 만족하는 공간의 질서라면 그 방식대로 공간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정리일 것이다. 오랫동안 공간에 관한 공부를 해온 나는 정리를 기운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편안한 기운, 힘이 나게 하는 기운, 창작의 영감이 떠오르는 기운이 공간과 물건마다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것. 그런 공간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정리다. 그래서 나는 기운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닥으로 떨어진 마음의 기운이 공간과 공명하며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정리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까닭에 나는 정리 또한 은둔의 한 가지 방법이라 여긴다. 이때의 은둔은 사회에서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를 힘들게 하는 무질서에서 벗어나 마음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공간의 정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닌 어지럽혀진 마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정리는 마음의 기운을 나게 하는 은둔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는 글을 쓰며 무언가 적당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면 내 생각회로 어딘가가 막혀 적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적체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습관적 편견이 비슷한 생각만을 쓸데없이 많이 모아 머릿속에 쌓아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욕실로 간다. 욕실은 몸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의 기운과 쌓여있는 것을 내보내는 배설의 기운이 담긴 곳이다. 이런 막힌 기운을 정리하는데 욕실만큼 어울리는 공간은 없다. 그래서 나는 욕실을 영감의 산실로 활용한다. 욕실에서의 정리는 외견상 욕실 청소와 다름이 없다. 욕조와 변기, 거울을 깨끗이 닦고 바닥 타일과 벽은 세정제로 거품을 내 청소한다. 마지막으로 목욕용품을 넣는 선반과 수건 수납함을 정리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힘들여 청소를 하다 보면 몸이 땀해졌는다. 정리가 끝나면 깨끗이 몸을 씻는 샤워를 한다. 뜨겁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목과 뒤통수가 닿는 부위인 아문혈에 맞으며 한참을 서 있다 보면 굳어있던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몸이 이완되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 아문혈은 한의학에서 벙어리의 입을 열어준다는 혈자리다. 그곳에 물줄기를 맞으며 적체된 생각을 순환시킨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생각이 폭죽처럼 번쩍하며 떠오를 때가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사라지기 전에 방수가 되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한다. 이런 과정이 샤워 중에 서너 번 반복되기도 한다. 샤워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욕실에 남아있는 샤워의 흔적을 닦아내며 정리를 마무리 짓는다.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 발가벗고 씻고 주위를 깨끗이 하는 루틴은 청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신성한 종교적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금식 기도를 올리며 신탁을 들었던 고대의 제례처럼 욕실 정리를 통해 정갈해진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얻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익숙한 욕실도 그곳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 순간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일으키는 특별한 은둔의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곳에서 정돈된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내 머릿속에도 무질서한 생각을 정돈해주는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욕실에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은 많은 예술가가 해오던 전통적인 은둔의 형식이기도 하다. 레미제라블을 쓴 작가 빅토르 위고는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5시간 동안 글쓰기가 끝나면 옥상에 있는 욕조로 가서 목욕하는 것으로 글쓰기를 마무리했다. 주위 사람들은 그의 목욕을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로 생각했겠지만 아마도 글을 쓰며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의 긴장을 목욕으로 풀어내며
끝을 맺는 하루 글쓰기의 마무리 작업이었을 것이다. 음악가 베토벤도 그랬다. 그는 아침 작업을 끝내고 잠깐 산책을 하기 전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세면대 앞에 서서 동그랗게 모은 손에 물을 붓고 방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거나 무언가를 흥얼거렸다. 그러다 무언가가 생각나면 메모를 하고 다시 손에 물을 붓고 방을 돌아다니며 마룻바닥과 발밑이 물로 흥건해질 때까지 앞서 있던 행동을 반복했다고 한다. 언뜻 보면 기괴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런 행동 역시 물을 통한 생각의 정리가 아니었을까.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생각이 가장 잘 정리될 수 있는 자신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복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선택하십시오.